네, 그러면은 이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표지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셀프 브랜딩 관련된 그런 뭐 내용이라던가 또는 내 디자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 페이지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에 비해서 좀 더 디자인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포폴 전체적인 컨셉을 보여주고 싶다면은 이쪽 부분을 좀 더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지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브랜딩에서 패키지로 넘어가는 경우에 중간에 넘어갈 때 여기서부터는 패키지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한 그런 중간 하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딩이라는 간지 뒤에 여러분들 이제 작품을 만들어 주시게 될 텐데, 작품에서는 여러분들이 제목 그리고 대표 이미지를 이용해서 먼저 첫 장에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장에는 뭐 서브 디테일 컷이라던가 그 다음에 컨셉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뭐 카테고리가 끝났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간지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영역으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마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 네이션은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페이지에 강약이 있어야 되는 점인데 이거는 편집 디자인 관련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도 하나의 편집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 강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표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컨셉이 가장 크게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컨셉이라던가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표지는 가장 강한 느낌으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기서는 얘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약하게 디자인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에서 패키지가 변하는 구간에 여기서부터는 변한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강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지에서도 같아요. 내지에서 작품이 시작하는 부분은 강하게 잡아줘야 여기서부터 새로운 작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컨셉이라던가 다음 페이지는 좀 더 약하게 잡아주셔야지 그 다음 작품하고 혼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강약을 굉장히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지 같은 경우에는 넓게 이미지를 사용해서 강하게 작업을 했고요. 목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흰색 페이지에 텍스트랑 아이콘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지 같은 경우에는 표지보다는 약하게 잡아주는 게 맞아요. 테두리를 조금 작고 이미지를 줄여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내지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강약을 조정해서 그 컨셉에 맞춰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네이션이랑 페이지 강약에 대해서 알아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작품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작품을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로 요약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한 페이지에서는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컨셉을 같이 녹여내려면 한 페이지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두 페이지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너무 페이지가 많아지면 안 좋아요. 왜냐면은 한 작품이 너무 늘어지게 되면은 그 작품도 주의 깊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한 작품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페이지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두 페이지로 요약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이미지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컨셉 설명이라던가 또는 여러분들 작품에 대해서 사양 같은 것도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품을 정리를 해주셨다면은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 맞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디자인 분야에 맞춰서 브랜딩, 패키지, 광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좀 더 특별한 케이스도 있어요.
컨셉에 따라서는 시간 순서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셉에 맞게 이 부분은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용 정리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디자인을 얹혀주셔야 되는데, 디자인 부분은 이제 표지라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에 대해서 이런 페이지에서 디자인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내지에서 인덱스라고 해서 이 페이지가 지금 브랜딩에서 어떤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책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디자인 요소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버도 굉장히 큰 디자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넘버를 하단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단에 크게 배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인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어떤 게 자신의 컨셉과 맞는지를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콘 작업을 한 걸 이용해서 분야를 따로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계층 구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작품의 타이틀, 그리고 메인 이미지, 그리고 설명, 그리고 작품의 사양, 그리고 서브 이미지들, 뭐 작게만 봐도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계층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이걸 시각적으로 꼭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편집적인 얘기긴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작품의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부각을 시킬 건지는 여러분들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볼드하게 한다거나 또는 서체 자체를 굉장히 크게 잡는다거나 또는 컬러를 강하게 준다던가 아니면은 타이틀 자체가 약간 좀 장식적인 서체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얘가 가장 먼저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뭐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를 여러분들이 의도에 따라서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레이아웃이랑 같이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아웃의 일반적으로는 시선의 흐름에 따라서 중요도를 배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으로 시선이 흐르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가장 중요한 걸 배치를 하고 우측 하단으로 시선의 흐름에 따라서 중요도를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 상단에 타이틀이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내용이 들어가고 서브 이미지들을 작게 끝에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컨셉마다 다양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지를 크게 처음에 보여주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웬만하면 기본적인 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컨셉에 맞게 약간 변형해 주시는 건 상관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드에 대해서 약간 팁을 드릴게요. 그리드는 6단 그리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6단 그리드는 2개씩 모았을 땐 3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3개씩 모을 경우에는 6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로는 6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활용하기 좋은 그리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엔 6단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풋볼이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리드에서 모듈 그리드라는 그리드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체가 이제 네모네모하게 정사각형으로 다 짜여진 그리드를 말하는데 이런 그리드의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조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 둬도 되고 뭐 하단에 둬도 되고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하기는 좋지만 문제점은 이제 많이 쪼개게 되면은 결국 크게 보면 통일성이 깨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듈 그리드를 사용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폼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정 안 되는 부분만 응용해서 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그리드 위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의 흐름에 따라 타이틀이라던가 작품의 설명이라던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는 인덱스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포폴의 전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브랜딩 파트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제목이 뭔지를 보여주는 인덱스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부분이 이 작품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얘가 보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미지를 먼저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준 겁니다. 우측으로 넘어가서 작품의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주는 그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예시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좌측 상단에 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결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앞에서는 포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알고 포폴을 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 성격이 어떤지, 내 개성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고 있다면은 그 개성과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 포폴의 컨셉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강점에 따라서 내가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고 약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안 넣고 부각되지 않도록 좀 가려주는 방향으로 조금 디자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를 들어 브랜딩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게 결정이 되어 있어야 기준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알아보고 그것들을 조금 강점이라던가 약점이라던가 개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포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를 조금 정리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벌써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한쪽은 에이전시의 특징인 거고요. 한쪽은 일반적인 인하우스 기업의 특징을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조금 표시를 해뒀어요. 여러분들도 이거에 따라서 조금 미리 체크해 보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구나를 조금 확인해 보고 그걸로 포폴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거는 인하우스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훨씬 안정적이고요. 근데 나는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싶고 돈도 되게 많이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두 개를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여기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디자인을 많이 할 수 있는 에이전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주말에도 일을 나가고 야근도 굉장히 잦고 이래가지고 너무 지쳤었어요. 그래서 3년을 채우고 내가 인하우스로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하우스로 이직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칼퇴를 하고 보장받는 내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내 디자인적인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칼퇴를 하니까 집에 가서 빨리 그냥 쉬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여기서도 인하우스에서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제 디자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기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인하우스에서 나가게 될 경우에 다시 에이전시로는 못 돌아갈 것 같고 그렇다고 다른 직업으로 뭐 디자인 관련된 직업으로 가기도 굉장히 애매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뭐 시행착오를 좀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 얘기를 조금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특징으로는 에이전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창조적인 업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머리를 쓰고 디자인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만들어냈을 때 뿌듯하고 그런 건 훨씬 많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업무의 양이라던가 이런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인하우스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고 구조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각 팀에서 이제 하나씩 보고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레퍼런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시간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인하우스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형태의 기업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강도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랑 소기업을 간단하게 나눠 놓은 표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정확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경우에는 연봉도 훨씬 높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지만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이 두 개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포폴의 형태도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원하는지 패키지를 원하는지도 미리 좀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에이전시를 갈 때 편집 디자인 에이전시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다음에 이직할 때도 당연히 편집 디자인으로 이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도 편집 디자인 업무가 주인 상태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선택한 분야가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분야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면접 준비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폴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은 당연히 지키는 걸로 가정하에, 또 추가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면접 보는 회사에 대한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은 것과 알아본 거랑은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홈페이지만 가도 인재상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알고 가게 되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그분들이 좀 더 나를 흥미롭게 봐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런 인재상을 보고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답변이 다소 뻔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인재상을 알고 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한테는 굉장히 어필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면접 때 이제 질문을 많이 받게 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예상 가능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디자인 철학, 또는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디자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움을 주겠다, 또는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예상 가능한 질문들은 답변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 보면은 인재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대기업들은 모두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내에 이제 인재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기업이 평소에 어떤 디자인을 해왔는지를 보면은, 아, 이 디자인의 느낌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의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뉴스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은 자료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하신다면은 면접 때 좋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제 위에 있는 상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라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제 예시랑 비슷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저는 일단
너무 몸이 힘들고 돈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다 보니까 인하우스로 옮기게 되었잖아요. 근데 인하우스에 있어 보니까 여기서 내가 오랫동안 있게 되면 디자인적인 능력은 조금 다른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에 비해서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먼 미래를 봤을 때 나의 능력은 별로 안 될 거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디자인 에이전시 쪽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